설마 저걸 진짜 가져가겠어? 바보가 아닌 이상. 30년 전 러시아가 덤으로 넘긴 애물단지 기술이 한국 손에 들어오자 세계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사실 이 기술은 러시아의 차세대 전략 기술이었지만 기술의 한계를 끝내 넘지 못해 실전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한국이 그 애물단지를 세계에서 가장 험하다는 바다에서 최초로 성공시켰다는 점입니다. 버린 쪽은 뒤늦게 후회했고 전 세계는 한국의 수출을 문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실패라 낙인 찍은 이 기술로 한국은 어떻게 또 한 번 앞서 나가게 된 걸까요?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세이 페트로프입니다. 수면으로부터 정확히 2m 높이에서 시속 200km로 비행하는 물체를 설계하고 있었죠. 차가운 금속 냄새가 가득한 연구소 안, 형광등 불빛 아래 펼쳐진 설계도 위로 제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발 프로젝트가 아니었으니까요. 군사해양항공연구소 수석 엔지니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 저는 그저 한 명의 기술자였습니다. 소련 붕괴 직전의 혼란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만큼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위그선. 정식 명칭은 지면효과익기였죠. 바다 위를 나는 무기. 그 개념 자체가 저를 흥분시켰습니다. 배는 물에 뜨고 비행기는 하늘을 납니다. 그런데 위그선은 둘 다 아니었어요. 수면 바로 위, 그 얇은 공기층을 타고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완전히 새로운 이동 수단이었죠. 해면 효과라는 원리를 이용했습니다. 날개와 수면 사이에 형성되는 고압 공기층이 기체를 떠받치는 거예요. 연구소 책임자인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처음 이 프로젝트를 설명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그는 회의실 칠판 앞에 서서 분필로 수평선을 그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점을 찍으며 말했죠. 이 높이에서 비행하면 레이더 포착이 극도로 어렵다고요. 파도 잡음에 섞여버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해했어요. 이건 단순한 수송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 무기였죠. 헬리콥터는 시속 250km가 한계였습니다. 연료도 많이 먹었고요. 하지만 위그선은 달랐어요. 같은 거리를 절반의 연료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는 더 빨랐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탑재량이었어요. 병력 100명 또는 화물 20톤을 한 번에 실을 수 있었습니다. 설계실 동료인 드미트리는 항상 계산기를 두드리며 비용을 따졌습니다. 그는 숫자에 강한 사람이었어요. 헬기 10대 운용 비용이면 위그선 3대를 굴릴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수송 능력은 오히려 더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수뇌부는 이 숫자에 주목했어요. 예산회의 때마다 우리 프로젝트는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개발 계획들이 하나둘 취소되는 와중에도요. 국방부 차관이 직접 연구소를 방문한 적도 있었어요. 그는 시제품 모형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상 패권이 바뀔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내부 보고서에 올라왔어요.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전율했습니다. 시제기 제작은 1988년 봄부터 시작됐어요. 조선소 한쪽을 빌려 작업했죠. 선체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게를 최소화하면서도 강도를 유지해야 했으니까요. 날개는 특수 강철로 제작했어요. 엔진은 항공기용 터보팬을 개조해서 장착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작업장으로 향했습니다. 용접 불꽃이 튀는 소리, 금속 깎는 소음, 엔지니어들의 외침이 뒤섞였어요. 저는 그 모든 소리가 좋았습니다.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모든 게 정밀해야 했습니다. 0.5도의 오차도 치명적이었어요. 시제기가 완성된 건 1989년 여름이었습니다. 전장 58m, 폭 37m의 거대한 기체였어요. 처음 봤을 때 압도당했죠. 이게 정말 수면 위를 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있었어요. 이론은 완벽했으니까요. 첫 지상시험은 활주로에서 진행됐습니다. 엔진 출력을 천천히 올렸어요. 기체가 떨리기 시작했죠. 진동이 점점 커졌습니다. 시속 80km를 넘어서자 날개 아래 공기압이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계기판의 숫자들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시속 120km. 기체가 지면에서 살짝 떴습니다. 불과 30cm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완벽한 비행이었어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관제실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다른 연구원들도 환호했어요. 저는 그저 계기판을 응시했죠. 모든 수치가 예측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양력 계수, 항력 비율, 엔진 회전수 모두 정확했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이후 몇 주간 지상시험을 반복했어요. 시속을 점차 높여갔죠. 150km, 180km, 그리고 마침내 200km까지 도달했습니다. 기체는 안정적이었어요.
조종사 보리스는 매번 웃으며 조종석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비행기보다 부드럽다고 말했어요. 다음 단계는 수상시험이었습니다. 호수를 빌려 진행하기로 했죠. 1989년 10월의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수면은 거울처럼 잔잔했습니다. 이상적인 조건이었죠. 엔진 시동이 걸렸습니다. 굉음이 호수 위로 울려 퍼졌어요. 기체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보라가 일었죠. 속도가 붙었어요. 시속 100km를 넘어서자 기체 앞부분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떴습니다. 수면으로부터 정확히 2m 높이에서 위그선은 호수를 가로질렀어요. 파도 하나 없는 수면 위를 200km 속도로 미끄러지듯 날았습니다. 선체 아래로 물보라가 하얗게 퍼졌죠. 햇빛에 반짝이는 그 광경은 아름다웠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기체를 따라갔습니다. 완벽했어요. 보리스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계기가 정상이라고 했어요. 조종 반응도 즉각적이라고 했죠. 연료 소비도 예상치와 일치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해냈어요. 호수 시험 이후 군 관계자들이 줄지어 방문했습니다. 장군들, 국방부 실무진, 심지어 정보부 인사들까지 왔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했죠. 언제 실전 배치가 가능한가? 얼마나 많이 생산할 수 있는가? 비용은 얼마인가? 이반 세르게 예비치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1년 안에 양산이 가능하다고요. 연간 10대씩 생산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단가는 헬기의 70%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장군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북방함대에 먼저 배치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발트해와 흑해에도 필요하다고 했죠. 태평양 함대도 관심을 보인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고요. 연구실로 돌아와 설계도를 다시 펼쳤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개선점을 논의했어요. 드미트리는 엔진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이는 탑재량을 25톤까지 늘릴 방안을 제시했어요. 모두가 더 나은 버전을 만들고 싶어 했죠. 밤늦게까지 작업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계산을 반복했어요. 도면을 수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피곤했지만 즐거웠어요.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이반 세르게 예비치가 어느 날 저녁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해군 전략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요. 상륙작전, 병력 수송, 해안 초계 모든 게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미국도 이런 건 없다고 했어요. 나토도 마찬가지라고 했죠. 우리가 먼저 실전화하면 10년은 앞서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서방 국가들도 위그선 연구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실험 단계에서 멈췄어요. 이유는 명확했죠. 제어가 어려웠고 안전성이 낮았고 실용성이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습니다. 소련은 기술적 난제를 정면 돌파하는 전통이 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걸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우주 개발이 그랬고 핵잠수함이 그랬고 대륙 간탄도미사일이 그랬습니다. 위그선도 그럴 거라 믿었어요. 호수 시험 성공 이후 우리는 다음 목표를 정했습니다. 실외역 시험이었어요. 파도가 있는 바다에서 비행해야 진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죠. 발트해 연안의 시험장을 예약했습니다. 날짜는 1990년 3월로 잡았어요. 그때까지 몇 가지 보안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을 강화하고 센서를 추가하고 비상 절차를 정비하는 거였어요. 모두가 긴장했지만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호수에서 완벽했던 기체가 바다에서 못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설계도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혹시 놓친 게 있나 살폈어요. 계산을 재확인했고 변수들을 다시 분석했습니다. 모든 게 이론적으로 완벽했어요. 이반 세르게 예비치가 팀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우리 이름이 역사에 남을 거라고요. 소련 해군의 새 시대를 연 사람들로 기억될 거라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배도 비행기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만들고 있었어요. 바다를 길로 만드는 무기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위 2m 높이가 새로운 전장이 될 거였어요. 그건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의 변화였고 패권의 이동이었고 미래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바꿀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 위그선이 있을 거라고요. 호수 시험 성공 이후 4개월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제어 시스템을 보강했어요. 센서를 12개 추가했고 유압 라인을 이중화했으며 비상 절차를 37가지나 만들었죠. 드미트리는 매일 밤늦게까지 계산을 반복했습니다.
안드레이는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렸어요. 모두가 준비됐다고 믿었습니다. 1990년 3월 발트의 수온은 섭씨 4도였습니다. 파고는 평균 1.8m로 측정됐어요. 바람은 초속 12m였죠. 시험 조건으로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해안 관측소에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실외역 시험 책임자는 저였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는 모스크바에 남았어요. 고위 회의가 있었죠. 떠나기 전 그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믿는다고요. 호수에서 했던 대로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바다는 호수가 아니었습니다. 위그선은 이미 발사대 위에 고정돼 있었어요. 정비팀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었죠. 드미트리가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안드레이는 날개 각도를 재측정했어요. 조종사 보리스는 조종석에서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체크리스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92개 항목 중 91개가 확인됐죠. 마지막 하나는 기상 조건이었어요. 파고 2m 이하, 풍속 15m 이하가 안전 기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슬아슬하게 기준 아니었어요. 기상 담당 세르게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일기도를 들고 있었어요. 2시간 후 파고가 2.5m까지 높아질 거라고 했죠. 지금 아니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내일이면 군 고위층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장군 셋과 국방차관이 오기로 돼 있었죠. 그들 앞에서 시험을 보여줘야 했어요. 연기하면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제 눈을 봤어요. 그의 표정에서 걱정이 읽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결정은 제 몫이었으니까요.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시험을 진행한다고 선언했어요. 오전 9시 23분,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굉음이 해안을 뒤흔들었어요. 배기가스가 하얗게 뿜어져 나왔습니다. 기체가 진동하기 시작했죠. 계기판의 바늘들이 움직였어요. 회전수가 올라갔습니다. 보리스가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모든 시스템 정상이라고 했어요. 발사대가 해제됐습니다. 위그선이 천천히 물 위로 미끄러졌어요. 속도가 붙기 시작했죠. 시속 50km, 80km, 110km. 물보라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시속 140km를 넘어서자 기체가 떴어요. 수면으로부터 2m 높이였습니다. 완벽했어요. 저는 쌍안경으로 기체를 따라갔습니다. 날개 아래로 하얀 물보라가 꼬리를 그었죠. 처음 30초는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달라졌어요. 발트의 특유의 불규칙한 너울이 시작된 거였죠. 1.8m 파고라는 평균값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어떤 파도는 1m였고 어떤 파도는 2.5m였어요. 간격도 일정하지 않았죠. 위그선이 첫 번째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기수가 살짝 들렸어요. 불과 0.3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을 또렷이 봤어요. 기체 앞부분이 위로 틀어지는 모습을요. 보리스가 즉각 조종간을 내렸습니다. 기수를 낮추려 한 거였어요. 하지만 반응이 느렸죠. 아날로그 유압 시스템은 0.8초의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기체는 더 들렸어요. 고도가 3m를 넘어섰습니다. 해면효과 범위를 벗어난 거였어요. 양력이 급격히 떨어졌죠. 기체가 순간적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스가 다시 조종간을 당겼어요. 이번엔 기수를 올리려 한 거였죠. 또 0.8초가 지났습니다. 기체는 이미 1.5m 높이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다음 파도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m 높이의 파도였죠. 충돌이 임박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보리스가 출력을 최대로 올렸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기체가 간신히 들렸죠. 파도 정상을 아슬아슬하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파도를 넘은 직후 기체는 다시 기수를 숙였습니다. 관성 때문이었어요. 이번엔 아래로 꺾인 거였죠. 급강하 각도가 형성됐습니다. 수면까지 0.8m. 보리스가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무전을 쳤습니다. 제어 불능이라고 했어요. 저는 무전기를 움켜쥐었습니다. 출력을 줄이라고 소리쳤어요. 속도를 낮추라고 했죠. 하지만 보리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종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기체가 수면에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그 순간 보리스가 조종간을 최대한 당겼어요. 동시에 출력을 줄였죠. 기체가 떨렸습니다. 속도가 시속 180km에서 150km로 떨어졌어요. 고도가 다시 2m로 회복됐습니다. 하지만 30초도 안 돼 같은 일이 반복됐어요. 파도, 기수 상승, 조종 지연, 고도 이탈, 급강하, 아슬아슬한 회복.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모리스는 계속 조종관을 움직였어요. 하지만 기체는 그의 의도를 따르지 않았죠. 피칭 현상이었습니다. 기수가 위아래로 진동하는 거였어요. 이론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는 건 달랐죠. 진폭이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드미트리가 제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댐핑이 부족하다고요. 제어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했어요.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옳다는 걸요. 우리의 유압 시스템은 0.8초 지연이 있었어요. 하지만 파도 변화는 0.3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기체가 파도에 반응하는 시간보다 조종사가 대응하는 시간이 더 길었죠.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제어였어요. 모리스가 다시 무전을 쳤습니다. 회항하겠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승인했죠. 돌아오라고 했어요. 하지만 회항도 쉽지 않았습니다. 선회하려면 한쪽 날개를 기울여야 했어요. 그런데 기울이는 순간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기체가 한쪽으로 쏠렸죠. 보리스가 급히 수평을 잡았어요. 5분간 같은 시도를 반복했습니다. 결국 보리스는 직선으로 속도를 낮추기로 했어요. 천천히 감속해서 착수하는 거였죠. 시속 120km, 100km, 80km로 줄였습니다. 기체가 수면에 닿았어요. 물보라가 거세게 일었습니다. 충격이 있었지만 치명적이진 않았어요. 기체는 배처럼 물 위에 떠 있었습니다. 보리스가 무전을 켰습니다. 착수 완료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기진맥진해 있었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파고가 높아지기 전이라 다행이었다고요. 2.5m 파도였으면 추락했을 거라고 했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이가 계산을 시작했어요. 피칭 주기, 응답 지연, 댐핑 비율을 적었습니다. 숫자들은 명확했어요. 현재 시스템으로는 파고 1.5m 이상에서 안정적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세르게이가 기상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발트의 연평균 파고는 2.3m라고 했습니다. 흑해는 1.8m, 북해는 3.2m였어요. 실전 배치가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저녁 무렵 보리스가 육지로 돌아왔어요. 그는 창백한 얼굴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조종석에서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계기판이 미친 듯이 흔들렸다고 했죠. 조종관을 당겨도 기체가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마치 0.8초 뒤의 미래를 예측해서 조종해야 하는 것 같았다고요.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연구팀은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모두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요. 드미트리가 제안했습니다. 전자식 시스템으로 교체하자고요. 컴퓨터 제어를 도입하자고 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당시 소련의 컴퓨터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0.1초 단위로 반응하는 프로세서가 없었어요. 센서도 부족했죠. 안드레이가 계산을 보여줬습니다. 최소 64개의 센서가 필요했어요. 초당 100회 이상 데이터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0.1초 안에 유압 밸브를 작동시켜야 했죠. 기술적으로 가능은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였어요. 개발에 최소 3년이 걸릴 거였습니다. 예산도 2배로 늘어날 거였어요. 저는 모스크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에게 보고했어요. 시험 실패, 피칭 현상, 제어 불가, 시스템 교체 필요성 모두를요. 그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확실한가고요? 다른 방법은 없는가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없다고요. 유압 시스템으로는 한계라고 했어요. 그는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데이터와 함께요. 밤새 보고서를 썼습니다. 현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요. 새벽 3시, 저는 혼자 해안에 나갔어요.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규칙적이지 않은 예측 불가능한 파도였어요. 우리는 힘은 만들었습니다. 시속 200km로 날 수 있는 엔진, 20톤을 실을 수 있는 선체, 효율적인 날개 설계 모두를요. 하지만 그 힘을 다룰 두뇌는 없었어요. 0.8초 지연되는 제어 시스템으로는 0.3초 만에 변하는 바다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반응 속도로는 파도를 예측할 수 없었어요. 호수에서는 완벽했던 위그선이 바다에서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줄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 여건상 실전화 불가. 추가 연구 개발 필요. 그 한 줄이 3년간의 열정을 정리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든 건 무기가 아니라 실험체였다는 걸요. 이론적으로 가능한 것과 실전에서 가능한 것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메울 기술이 우리에게는 없었어요. 아직은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 후 모스크바 소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국방부 본관 3층 회의실이었어요. 오전 10시 정각에 도착하라는 지시였죠. 저는 기차를 타고 밤새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눈 덮인 들판을 보며 불안감이 커졌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12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시험 결과, 피칭 분석, 제어 시스템 한계, 개선 방안 순서로 정리한 보고서였죠. 하지만 차관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기술 설명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읽었다고 했죠.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산실 국장이 말했어요. 신규 프로젝트는 전면 동결이라고 했죠. 해군 작전부장이 보충했습니다. 함정 유지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병력 급여 지급도 밀리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회의가 기술 검토가 아니라는 걸요. 종료 절차였어요. 조달청 부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위그선 프로젝트 누적 투입 예산이 8억 7천만 루블이라고 했어요. 시제기 1대, 설계 인력 47명, 3년 2개월 기간이 투입됐다고 했죠. 그리고 실전화까지 최소 3년과 12억 루블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불가능한 숫자라고 했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말했어요. 기술 자체는 혁신적이라고요. 제어 시스템만 개선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서방에도 없는 기술이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예산실 국장이 반박했습니다. 혁신적이어도 쓸 수 없으면 의미 없다고요. 지금 당장 배치 가능한 무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간인 하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그는 대외협력부 소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과의 차관 협상을 담당한다고 했죠. 그가 설명했어요. 한국은 14억 달러 규모의 차관을 요청했다고요. 소련은 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기술과 설비로 대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이미 합의된 품목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고 군용 트럭 120대, 헬기 부품 일체, 조선 설계도 5종이라고 나열했죠. 그런데 금액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3억 달러가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어요. 대외협력부 담당자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보류 중인 기술 목록이라고 했어요. 개발은 완료됐으나 실전화되지 않은 프로젝트들이라고 설명했죠. 위그선이 그 목록에 있었습니다. 항목명은 지면 효과 있기 설계도 및 시제기 일대였어요. 평가액은 2억 8천만 달러로 책정돼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대외협력부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이 기술을 차관 패키지에 포함시키면 금액이 맞아떨어진다고요. 한국은 조선과 해양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했어요. 새로운 이동수단 개념이라는 점도 매력적일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반대했어요. 이건 단순한 설계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3년간의 연구 성과라고 강조했죠. 완성만 하면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조달청 부청장이 되물었습니다. 언제 완성되느냐고요. 3년 뒤냐고 했어요. 그때까지 예산을 댈 수 있느냐고 물었죠.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예산실 국장이 현실을 지적했어요. 지금 완성하지 못한 기술은 영원히 완성 못한다고요. 차라리 가치를 인정받을 때 활용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차관이 정리했어요. 프로젝트 중단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정리 방식이라고 했죠. 회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기술 논의가 아니었어요. 자산처분 협의였습니다. 대외협력부 담당자가 제안했어요. 설계도 전체와 시제기를 한국에 넘기자고요. 대신 기술 이전이라는 명목을 붙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차관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조달청 부청장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못 쓰는 기술이라고요. 창고에 쌓아두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제 옆에 앉은 해군 작전부장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이걸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한 답변이었어요. 작전부장이 웃었습니다. 그럼 문제 없다고 했어요. 차관이 다시 말했어요. 혹시 기술 유출 우려는 없느냐고요. 한국이 이걸 발전시켜서 역으로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은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대답했습니다. 제어 시스템 개발은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것도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있을 때라고 덧붙였죠. 한국의 전자기술 수준을 고려하면 10년도 모자랄 거라고 했습니다. 민간인 하나가 거들었어요. 설사 개발에 성공해도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10년 뒤면 소련도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했을 거라고요. 지금 기술은 이미 9세대가 될 거라고 했어요. 논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은 답답했어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받아들일 것 같으냐고요.
담당자가 자신있게 답했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요. 한국은 조선 강국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해양 기술에 관심이 크다고 했죠. 게다가 차관 조건 협상에서 이 기술이 카드로 작용한다고 덧붙였어요. 누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설마 저 기술을 진짜 가져가겠냐고요. 몇 명이 따라 웃었어요.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회의는 45분 만에 끝났어요. 최종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위그선 프로젝트 공식 중단, 기술 및 시제기 한국 이전, 차관 협상 패키지 포함이었죠. 서명이 필요했습니다. 차관이 결제 서류를 돌렸어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먼저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예산실 국장, 조달청 부청장이 차례로 서명했죠. 제 차례가 왔습니다. 기술 책임자로서 확인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이미 끝났고 이건 절차였으니까요. 서명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올 때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복도를 걷는데 대외협력부 담당자가 따라왔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너무 실망하지 말라고요. 기술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만 주인이 바뀔 뿐이라고 했죠. 저는 되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걸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못한 걸 남이 한다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위안이 됐습니다. 기묘하게도요. 모스크바에서 연구소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최선일지도 모른다고요.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보다 정리하고 다른 걸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었습니다. 소련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거리엔 물자가 부족했고 공장은 멈춰섰고 사람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국방 예산은 계속 줄었어요. 과학자들이 연구소를 떠나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3년을 더 기다린다는 건 비현실적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요. 기술 한계를 마주했고 솔직하게 인정했고 현실적 판단을 내렸다고요. 포기가 아니라 정리였어요.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드미트리와 안드레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표정에서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드미트리가 물었습니다. 중단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드레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는 3년이 아까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안다고도 했죠. 우리는 함께 설계실로 갔어요. 벽에 붙은 도면들을 바라봤습니다. 날개 각도, 엔진 배치, 제어 시스템 구조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누군가 이 도면들을 받아갈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저는 그들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조선업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 전자산업에 투자한다는 것 정도였죠. 하지만 위그선을 완성할 수 있을 거라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못했는데요. 드미트리가 말했어요. 혹시 저들이 해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제어 시스템 개발은 우리가 실패한 부분이라고 했죠. 기술력 차이를 고려하면 더더욱 어렵다고 했습니다. 안드레이가 동의했어요. 설계도만 있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가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에서 대부분 포기한다고 했죠. 우리처럼요. 그날 밤 저는 일지에 적었습니다. 1990년 4월 23일 위그선 프로젝트 공식 종료. 3년 2개월간의 연구 결과는 한국으로 이전 예정. 우리의 실패가 그들에겐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음. 마지막 문장을 쓰면서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안도와 체념이 섞인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적 한계와 현실적 제약 때문이었죠. 누구도 우릴 탓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이 이 기술로 뭘 하든 그건 더 이상 우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설계도는 부속품이 됐어요. 차관 협상 목록의 14번째 항목이었습니다. 중고 트럭이나 헬기 부품과 나란히 적힌 한 줄이었죠. 미래 기술이 재고 정리 품목으로 분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게 편했어요. 책임이 넘어간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기술을 넘긴 후 저는 다른 프로젝트로 옮겼습니다. 수중 드론 개발팀이었어요. 위그선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죠. 예산도 적었고 기대치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소련은 이미 무너졌죠. 러시아 연방이 됐고 연구소는 민영화 논의 중이었어요. 많은 동료가 떠났습니다. 드미트리는 독일 기업으로 갔고 안드레이는 민간 조선소에 취직했어요. 위그선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도 잊으려 했어요. 3년간의 열정과 실패, 그리고 기술을 넘긴 기억 모두를요. 새 프로젝트에 집중하는 게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가을,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해양공학 학회 초청장을 내밀었어요. 러시아 대표단에 합류하라고 했죠.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팀이 발표한다고요. 무엇을 발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프로그램 책자를 펼쳤어요. 107페이지에 한국 발표 제목이 있었습니다. 지면 효과 있기 제어 시스템 개발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학회는 10월 12일부터 사흘간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공과대학 대강당에서 열렸죠. 27개국에서 340명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대표단 막내로 등록했어요. 첫날은 기조연설과 유럽팀 발표였습니다. 별 관심이 가지 않았어요. 저는 프로그램만 확인했습니다. 한국팀 발표는 둘째 날 오후 3시 40분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만에 우리 기술 이야기를 듣게 될 거였어요. 한국이 그동안 뭘 했는지, 얼마나 진척했는지 알게 되는 거였죠.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둘째 날 오후, 저는 일찍 강당에 도착했어요. 앞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변엔 각국 연구자들이 모여들었어요.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사람들이 보였죠. 3시 40분이 됐습니다. 한국팀이 무대에 올랐어요. 3명이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책임연구원과 30대 초반의 엔지니어 둘이었죠. 책임연구원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한국해양연구원 소속이라고 밝혔어요. 첫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제목이 보였어요. 위그선 피칭 현상 분석 및 제어 실패 사례 연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실패 사례라고요?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5년간 진행한 연구 결과를 공유한다고요. 성공 이전에 마주한 실패들을 먼저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우리 데이터였어요. 발표자가 설명했어요. 이 데이터는 기술 이전 시 제공받은 시험 기록이라고요. 러시아 팀이 마주한 핵심 문제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 실패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피칭 주기와 제어 응답의 시간차를 보여주는 그래프였어요. 0.5초의 간극이 선명하게 표시돼 있었죠. 발표자가 말했습니다. 이 간극이 치명적이었다고요. 파도 변화 속도보다 제어 반응이 느려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어요.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엔 우리가 숨긴 데이터도 있었어요. 세 번째 시험에서 기체가 전복 직전까지 갔던 기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걸 공식 보고서에서 뺐었어요. 너무 위험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한국팀은 그걸 꺼내놓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말했어요. 이 실패 기록이 가장 중요한 단서였다고요. 어떤 조건에서 제어가 불가능해지는지 명확히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숨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강조했죠.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보통 학회 발표는 성공 사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뤘다, 우리가 해냈다는 식이죠. 하지만 한국팀은 반대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실패했다, 여기서 막혔다는 걸 먼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팀도 같은 문제에 부딪혔다고 했습니다. 17번의 시험에서 16번 실패했다고 밝혔어요. 그는 실패 횟수까지 공개했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각 시험의 실패 원인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센서 오작동 3건, 유압 지연 7건, 알고리즘 오류 사건, 구조적 문제 2건이었죠. 발표자가 설명했습니다. 각 실패에서 배운 점을 다음 시험에 반영했다고요. 실패 기록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제 옆에 앉은 독일 연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표자가 말을 이었어요. 러시아 데이터와 자체 실패 기록을 종합해서 문제를 재정의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제어 속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슬라이드에 세 분석이 나타났습니다. 파도 예측, 센서 배치, 연산 알고리즘, 액추에이터 반응 4가지 요소로 문제를 쪼갰어요. 각 요소의 필요 성능과 현재 기술 수준을 비교한 표가 있었습니다. 발표자가 지적했어요. 러시아 팀은 유압 시스템 속도에만 집중했다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파도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우리는 제어 반응을 빠르게 하려고만 했습니다. 0.8초를 0.5초로, 0.3초로 줄이려 했죠. 하지만 아무리 빨라도 파도보다 먼저 반응할 순 없었어요. 발표자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파도를 미리 읽어야 한다고요. 슬라이드에 센서 배치도가 나왔어요. 기체 전방 50m 지점에 레이저 고도계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파도 높이를 0.3초 전에 감지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데이터로 제어를 선제적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재적인 발상이었어요. 우리는 파도에 반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파도를 예측하고 있었어요. 0.5초의 간극을 기술로 메우는 게 아니라 0.3초 먼저 아는 걸로 뒤집은 거였죠. 발표는 35분간 이어졌습니다. 한국팀은 64개 센서 배치, 실시간 연산 알고리즘, 피드백 루프 설계를 차례로 설명했어요. 모든 설명 앞에 실패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안 됐다, 저렇게 바꿔봤다가 또 막혔다는 이야기들이었죠. 그들은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실패를 지도처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이 됐어요. 프랑스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실전 시험은 언제 할 계획이냐고요. 한국 발표자가 답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파고 3m 이상 해역에서 검증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미국 연구자가 되물었습니다. 파고 3m요? 그건 너무 위험하지 않냐고요. 발표자가 웃으며 답했어요. 실전 환경이 바로 그 정도라고요. 안전한 조건에서만 성공하는 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연구자가 질문했어요. 러시아 원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했느냐고요.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실패 지점을 먼저 확인했다고요. 그게 출발점이었다고 했어요. 성공 기록이 아니라 실패 기록이 진짜 배움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뒷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우리는 실패를 숨겼습니다. 보고서를 다듬고 위험한 데이터를 빼고 괜찮아 보이게 포장했어요. 부끄러워서였죠. 하지만 한국은 그 실패를 정면으로 봤습니다. 발표가 끝났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제 손은 자동적으로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휴식 시간에 저는 한국팀에게 다가갔습니다. 책임 연구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러시아 연구진이라고 밝혔죠. 그가 반갑게 악수했습니다. 러시아 팀 데이터가 큰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특히 숨기지 않고 제공해준 실패 기록이 핵심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숨기려 했거든요. 하지만 어차피 넘길 자료였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 들어갔던 거였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당시 연구팀은 왜 중단했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해결 방법을 몰랐다고요. 기술적 한계라고 판단했다고 했어요. 한국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어요. 자신들도 2년간 같은 벽을 봤다고 했죠. 하지만 러시아 실패 데이터 덕분에 벽을 우회할 방법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러시아 대표단끼리 모였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물었어요. 어땠냐고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예상 밖이었다고요. 그가 되물었어요. 뭐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팀이 실패를 들춰내고 있다고요. 우리가 막힌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고 했어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웃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찾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옳았던 거라고요. 포기한 게 정답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생각했어요. 정말 그럴까? 호텔방으로 돌아와 학회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팀 발표 슬라이드를 넘기며 봤어요. 실패 17건, 센서 64개, 알고리즘 12버전, 시험 누적 시간 340시간. 숫자들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우리가 1년 만에 중단한 걸 그들은 5년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본 걸 그들은 아직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 밤하늘은 흐렸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5년이면 1825일입니다. 하루 평균 1시간씩만 연구해도 1825시간이에요. 실제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쏟았겠죠. 우리는 3년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년은 사실 포기 수순이었어요. 진짜 연구는 2년 정도였죠. 그들은 진짜로 5년을 했습니다. 차이는 거기서 난 거였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팀이 우리 실패를 공개했다고 적었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걸 자랑스럽게 보여줬다고 썼습니다.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어요. 실패를 들춰서 뭘 하겠다는 거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시작이라는 걸요. 학회 이후 저는 한국팀 소식을 간간히 들었습니다. 학술지에 논문이 실렸고 특허도 몇 건 출원됐다고 했어요. 하지만 실전 시험 소식은 없었죠.
여전히 조용했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이론과 실전은 다르다고요. 어느 날 여름, 연구소에 팩스가 한 장 들어왔습니다. 국제해양기술협회에서 보낸 뉴스레터였어요. 저는 별 관심 없이 넘기다가 3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울릉도 해역서, 위그선 실증 시험 예정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심장이 쿵했습니다. 기사를 읽었어요. 울릉도 인근 해역에서 대형 위그선 실해역 시험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파고 3m 이상 조건에서 검증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팩스를 다시 읽었습니다. 파고 3m라고요? 드미트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는 독일에서 일하고 있었죠. 한국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파고 3m면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한 조건이라고요. 맞았습니다. 우리는 파고 1.8m에서 실패했어요. 2m만 넘어도 위험하다고 판단했었죠. 그래서 발트해 시험도 기상 조건이 경계선일 때 강행했던 거였습니다. 3m는 차원이 달랐어요. 저는 자료를 뒤졌습니다. 울릉도 해역 데이터를 찾았어요. 연평균 파고 2.8m, 최대 파고 5m 이상, 불규칙 파도 빈도 높음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우리가 시험했던 발트해는 그나마 파도가 규칙적인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울릉도는 동해 한가운데였죠. 두 해류가 만나는 지점이라 파도 패턴이 극도로 불규칙했어요. 제어 시스템에겐 악몽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서 하는 거지? 안드레이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민간 조선소 설계팀장이 돼 있었어요. 팩스 내용을 전해줬죠. 그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실패할 거라고요. 우리는 전문가였습니다. 8년 전 똑같은 문제와 씨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파고 2m만 넘어도 피칭이 통제 불가능해진다는 걸 몸으로 겪었죠. 3m는 자살행위였습니다. 9월 중순, 추가 정보가 들어왔어요. 국제 옵서버를 초청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각국 해양 연구기관과 군 관계자들에게 참관 요청을 보냈다고 했어요. 러시아 해군에도 초청장이 왔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저를 불렀어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볼 것도 없다고 했죠. 그가 물었습니다. 왜요? 저는 답했어요. 실패가 뻔하니까요. 파고 3m에서 위그선을 띄운다는 건 무모함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로서 단언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웃었습니다. 그럼 실패하는 걸 보러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궁금했어요. 정말 시도나 할까? 아니면 막판에 취소할까? 10월 5일 연구소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울릉도 실증 시험이 10월 15일로 확정됐다는 내용이었어요. 관측선 세척 헬기 2대, 안전요원 27명이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규모가 컸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모두가 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이 너무 앞서 나간다고요. 학회 발표는 좋았지만 실전은 다르다고 했어요. 한 선배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해도 바다는 이론대로 안 움직인다고요. 특히 울릉도 같은 험에는 더더욱 그렇다고 했어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8년 전 그걸 배웠으니까요. 10월 12일 기상청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울릉도 해역 일기예보였어요. 15일 파고 예상치는 2.53, 2m였습니다. 풍속은 초속 14m였어요. 우리가 시험했던 조건보다 훨씬 나빴습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어요. 파고 3m면 파도 주기는 약 5초입니다. 피칭 발생 시 진폭은 최소 2m 이상 예상됐어요. 제어 응답이 0.1초라고 해도 늦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어요. 불가능하다고요. 드미트리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독일 동료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모두들 회의적이라고 했죠. 저는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전문가라면 누구나 알 겁니다. 저 조건에서 성공할 순 없다고요. 연구소 복도에서 이반 세르게예비치를 마주쳤습니다. 그는 내일 출발한다고 했어요. 울릉도로요. 저는 물었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넘긴 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요. 저는 말했어요. 실망하실 겁니다. 실패할 테니까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말이 맞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봐야 한다고 했죠. 그가 떠나는 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 낭비라고요. 그날 밤 저는 1990년 시험 기록을 다시 꺼냈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읽었습니다. 파고 1.8m, 피칭 진폭 1.7m, 전복 위험 기록들이요. 그 공포가 선명했어요.
한국이 파고 3m 바다에서 똑같은 걸 겪을 거였습니다. 아니, 더 심할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내일 울릉도에서 한국 연구팀은 우리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할 거라고요. 바다는 이론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요. 기록 파일을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건 도전이 아니라 무모함이다. 저는 연구실에 앉아 제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수중 드론 프로토타입 설계였어요. 위그선보다 훨씬 현실적인 프로젝트였죠. 점심시간에 동료가 물었습니다. 오늘 한국 시험 아니냐고요. 저는 답했어요. 실패할 겁니다. 파고 3m 바다는 시험장이 아니라 실패의 무덤이니까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한국 연구원들도 지금쯤 깨달았을 겁니다. 우리가 왜 포기했는지를요. 어떤 기술은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울릉도 바다가 바로 그 벽이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내일이면 시험 연기 또는 취소 발표가 나올 거라고요. 그리고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판단이 옳았다는 걸요. 파고 3m 바다에서 위그선을 띄운다는 건 기술이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거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험 연기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취소 발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침묵만 흘렀죠. 10월 18일 아침 연구소에 도착하자마자 이반 세르게예비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돌아온 참이었어요.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성공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반복했어요. 한국이 성공했다고요. 파고 3m 바다에서 위그선을 띄웠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말했습니다. 영상을 보내줄 테니 직접 확인해 보라고요. 한국 측이 참관자들에게 공식 배포한 자료라고 했어요. 1시간 후 팩스로 VHS 테이프가 도착했습니다. 택배로 온 거였어요. 저는 회의실로 가서 비디오를 틀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울릉도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높았어요. 하얀 물보라가 사방에서 일어났죠. 화면 하단에 텍스트가 떴습니다. 10월 15일 오전 11시 23분, 파고 3.1m, 풍속 15m라고 적혀 있었어요. 카메라가 수평선을 비췄습니다. 점 하나가 보였어요. 점점 커졌습니다. 위그선이었어요. 우리가 설계했던 그 형태 그대로였죠. 다만 크기가 더 컸습니다. 전장 70m는 돼 보였어요. 위그선이 다가왔습니다. 수면 2m 위를 날고 있었어요. 속도는 빨랐습니다. 시속 180km 정도로 추정됐죠. 파도 위를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어요. 첫 번째 큰 파도가 다가왔습니다. 3m 높이였어요. 우리 시험에서 피칭이 시작됐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하지만 위그선은 달랐습니다. 기수가 들리지 않았어요. 아니, 정확히는 파도가 오기 전에 이미 고도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파도를 예상한 것처럼요. 위그선이 파도 정상을 넘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충격이 없었습니다. 그냥 흐르듯이 넘어갔어요. 카메라가 측면으로 전환됐습니다. 위그선 옆모습이 보였죠. 날개 아래로 하얀 물보라가 일었지만 기체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도가 왔어요. 이번엔 더 높았습니다. 3.5m는 돼 보였어요. 불규칙한 파도였죠. 예측이 어려운 형태였습니다. 위그선이 반응했어요. 고도가 순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2m에서 3m로요. 파도를 피한 게 아니었어요. 파도 높이에 맞춰 따라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리고 파도가 지나가자 다시 2m로 내려왔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파도가 계속 왔어요. 높낮이가 제각각이었습니다. 2.5m, 3.2m, 2.8m, 3.4m 순서 없이 밀려왔죠. 위그선은 모든 파도에 맞춰 움직였습니다. 마치 파도를 읽는 것처럼요. 카메라가 줌인됐어요. 기체 전방 50m 지점에 작은 장비가 보였습니다. 레이저 센서였어요. 화면에 설명 자막이 떴습니다. 전방 파고 실시간 측정 시스템이라고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했던 그 시스템이었어요. 0.3초 전에 파도를 읽는다던 센서 말이죠. 저는 그게 이론일 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작동하고 있었어요. 영상이 계속됐습니다. 위그선은 5분간 파도 구간을 통과했어요. 한 번도 피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도 이탈도 없었죠. 우리가 겪었던 문제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조종석 내부가 보였어요. 조종사가 앉아 있었죠. 그의 손은 조종간에 가볍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자막이 나왔습니다.
자동 제어 모드 작동 중이라고요. 저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을 안 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이 알아서 파도를 읽고 고도를 조절하고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종사의 반응 속도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0.8초 지연을 줄이려고 했죠. 하지만 한국은 아예 조종사를 빼버렸습니다. 기계가 인간보다 빨랐으니까요. 영상 마지막에 착수 장면이 나왔습니다. 위그선이 천천히 속도를 줄였어요. 고도를 낮추고 수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물보라 하나 없이 깨끗한 착수였어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뭔가 잘못 봤나 싶어서 영상을 다시 돌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봤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위그선은 파도와 싸우지 않았어요. 파도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탔습니다. 파고 3m 바다를 마치 파도가 길인 것처럼 따라가며 날았어요. 고도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요. 저는 1990년 시험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보리스가 조종관을 움켜쥐고 땀을 흘리던 모습이요. 기체가 파도에 처박히기 직전까지 갔던 순간이요. 우리는 파도와 싸웠어요. 파도를 이기려 했습니다. 기술을 눌러서 파도를 뚫고 가려 했죠. 하지만 한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따라갔어요. 파도가 오르면 같이 오르고 파도가 내리면 같이 내렸습니다.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탔어요. 제어의 개념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제어를 통제라고 생각했어요. 기체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 파도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봤죠. 하지만 한국은 제어를 적응으로 본 거였습니다. 파도에 맞춰 반응하는 것,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요. 철학이 달랐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8년 전 우리가 마주했던 벽이 떠올랐어요. 파고 1.8m에서 포기했던 순간,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회의, 기술을 넘겨버린 결정 모두가요. 우리는 문제를 잘못 정의했습니다. 빠른 제어가 답이라고 생각했어요. 0.8초를 0.3초로 줄이면 된다고 봤죠. 하지만 진짜 답은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적응이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던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질문 자체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빠르게 반응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미리 알까로요. 어떻게 파도를 이길까가 아니라 어떻게 파도를 탈까로요. 연구실로 돌아왔을 때 드미트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도 영상을 봤다고 했습니다. 독일 연구소에서도 화제라고 했죠.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답했어요. 우리가 틀렸던 것 같다고요. 드미트리가 되물었어요. 뭐가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고요. 접근 방식이 잘못됐던 거라고 했어요. 그가 침묵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 기술을 개선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찾아낸 거라고 했습니다. 드미트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럼 우리가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밤이 됐어요. 연구소를 나서며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같았습니다. 설계도는 똑같았어요. 엔진도 날개도 선체도 우리가 만든 것과 비슷했죠. 하지만 사고방식이 달랐어요. 우리는 자연을 극복 대상으로 봤습니다. 파도는 이겨야 할 적이었죠. 한국은 자연을 협력 대상으로 본 거였어요. 파도는 함께 가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갈랐어요.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다른 기술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더 무서웠어요. 영상을 본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어요. 파도를 타듯 날아가던 위그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죠. 11월 초 국제해양기술협회 뉴스레터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두께가 달랐어요. 평소보다 3배는 두꺼웠죠. 표지에 큰 사진이 실렸습니다. 울릉도 위그선 시험 성공, 세계 주목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0개국에서 문의가 들어왔다고 했어요. 인도네시아, 필리핀, 그리스, 노르웨이, 칠레, 호주까지 이름이 나열돼 있었죠. 모두 도서 국가들이었습니다. 기사는 각국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다뤘어요.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직접 논평을 냈다고 했습니다. 섬 연결 교통혁명이 될 수 있다고 했다죠. 필리핀 대통령실도 관심을 표명했다고 했어요.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노르웨이 언론 인터뷰도 실렸어요. 한 해양공학자가 말했습니다. 20년 전 우리도 연구했지만 포기했다고요. 한국이 돌파구를 찾았다고 했어요. 이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독일 산업지 기사도 인용됐어요. 제목이 놓친 기회였습니다.
서방이 불가능하다고 본 기술을 아시아가 현실화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뉴스레터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기술 설명회를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 해운청은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타진 중이라고 했어요. 구매 검토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어요. 노르웨이 수산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딴섬 지역 물자 수송에 관심을 보인다고 했어요. 헬기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적혀 있었죠. 인도네시아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1만 8천 개 섬을 연결하는 고속 수송 수단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어요. 시범 운영 제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뉴스레터를 내려놨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8년 전 우리가 실패작이라고 판단한 기술이었어요. 차관 협상 목록에 부속품처럼 끼워 넣었던 것이었죠. 누가 가져가겠냐며 웃었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개국이 문의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국제학회 자료를 한 묶음 들고 있었어요. 모두 한국 위그선 관련 논문이라고 했죠. 저는 자료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일본 해양연구소에서 나온 거였어요. 울릉도 시험 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을 읽었어요. 실용화 가능성 높음, 도서지역 수송 혁신 예상이라고 적혀 있었죠. 두 번째는 독일 조선공학회 논문이었습니다. 위그선 경제성 분석이었어요. 헬기 대비 운영비 62%, 고속선 대비 소요시간 45% 단축이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말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재평가가 시작됐다고요.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재평가요? 그가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서방에서도 위그선을 연구했다고요. 하지만 제어 문제로 모두 포기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국이 해결책을 보여주자 다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했던 연구였는데요. 12월 중순, 더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국방부 정보실에서 보낸 보고서였어요. 한국이 국제해양장비 박람회에 위그선을 출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내년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행사라고 했어요. 보고서에는 예상 참관국 명단이 있었습니다. 27개국이었어요. 그중 12개국이 군 관계자를 파견한다고 했습니다. 상륙작전, 해안 초계, 긴급 수송 용도로 검토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1990년 회의를 떠올렸습니다. 한국이 이걸 완성할 수 있겠냐던 질문, 설사. 완성해도 10년 뒤면 9세대 기술이라던 답변, 우리를 위협할 가능성은 없다던 판단 모두가요. 9년이 지났습니다. 한국은 완성했고 기술은 9세대가 아니라 차세대가 됐고 위협이 아니라 우위로 바뀌었어요. 연말에 드미트리가 러시아에 왔습니다. 휴가차 들른 거였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만나 술을 마셨죠. 그가 물었습니다. 한국 위그선 이야기 들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드미트리가 말했습니다. 독일 조선소에서도 난리라고요. 한국이 새 시장을 열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유럽 업체들도 뒤늦게 뛰어들려 한다고 했죠. 저는 잔을 비웠습니다. 드미트리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이미 2년 앞서 있다고요. 실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양산 체계도 갖췄다고 했습니다. 따라잡기 어렵다고 했죠.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가 시작점을 준 셈이라고 했습니다. 설계도를 넘겨줬으니까요. 저는 술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설계도만으론 안 된다고요. 우리도 설계도 있었다고 했어요. 드미트리가 동의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우리 실패 데이터까지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다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독일은 왜 안 했냐고요. 기술력이 있었잖냐고요. 드미트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똑같은 이유라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봤다고요. 그가 덧붙였어요. 사실 독일만이 아니라고요.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다 시도했다가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1970년대예요. 모두가 같은 벽에 부딪혔다고 했어요. 제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넘었다고 했죠. 우리처럼이라고 마지막에 덧붙였습니다. 해군 정보부에서 또 보고서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목이 한국 위그선 수출협의 단계 진입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었어요. 인도네시아와 구체적 협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시범 도입 2대 이후 추가 구매 옵션이라고 했어요. 필리핀도 협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상업용 면허 검토 단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출이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이 위그선을 팔고 있었어요.
우리가 덤으로 넘긴 기술이 상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990년 회의실이 떠올랐어요. 차관 협상 목록 14번째 항목으로 끼워 넣던 순간 누군가 웃으며 말했죠. 설마 저걸 진짜 가져가겠냐고요. 저도 웃었었어요. 그때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이 완성할 리 없다고요. 우리도 못했는데 그들이 할 리 없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완성했고 실전화했고 이제 팔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어요. 책상으로 가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습니다. 1990년 프로젝트 종료 보고서였어요. 제 서명이 있었습니다. 기술 책임자 확인이라는 란에 또박또박 적힌 제 이름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산도 없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린 합리적 판단이라고요. 하지만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포기였어요. 그냥 포기였습니다. 안드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는 조선소 팀장이 됐더군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업계 소식지에 떴다고 했어요. 한국이 신규 시장을 개척했다고 난리라고 했죠. 안드레이가 물었습니다. 기분이 어떠냐고요? 저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놀라웠어요. 정말 해냈다는 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본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게요. 다른 한편으론 씁쓸했습니다. 우리가 버린 걸 주워서 성공했다는 게요. 그리고 불안했어요. 만약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3년을 더 버텼다면?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면? 지금 수출 협의를 하는 게 러시아였을까요? 안드레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라고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3월 초 싱가포르 박람회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부스에 인파가 몰렸다고 했어요. 17개국 대표단이 방문했다고 했죠. 현장 사진도 왔습니다. 위그선 실물 모형 앞에 수십 명이 모여 있었어요. 설명을 듣고 질문하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설명 패널이 보였어요. 영어로 적혀 있었죠. 세계 최초 실전 배치 성공, 파고 3m 이상 검증 완료, 즉시 도입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기술이었어요. 하지만 우리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어요. 한국연구원이 모형 옆에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8년 전 우리 연구소 창고가 떠올랐습니다. 먼지 쌓인 채 방치됐던 시제기 모습이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것이요. 지금은 박람회 중앙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으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또 다른 사진에는 계약 상담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국팀과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악수하는 모습이었어요. 뒤에 통역사가 서 있었죠. 진지한 비즈니스 미팅이었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오래 바라봤어요. 똑같은 기술이었습니다. 똑같은 설계도였어요. 우리가 만들었던 그것이었죠. 하지만 의미가 달랐습니다. 우리에겐 실패작이었어요. 한국에겐 성공작이 됐습니다. 우리에겐 포기 대상이었어요. 한국에겐 미래 산업이 됐습니다. 우리에겐 부담이었어요. 한국에겐 기회가 됐습니다. 차이는 기술이 아니었어요. 태도였습니다. 끝까지 붙잡느냐, 중간에 놓느냐의 차이였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생각했어요. 만약 우리가 1년만 더 버텼다면 어땠을까?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면? 한국처럼 실패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지금 박람회 무대에 선 게 러시아였을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리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포기가 빨랐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국은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끝까지 붙잡았기 때문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덤으로 넘긴 기술이 시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장 밖에 서 있었어요. 이제 곧 더 큰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았습니다. 수출 협의가 계약으로 바뀌는 소식이요. 한국, 인도네시아의 위그선 4대 수출 계약 체결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국제산업지 일면 기사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어요. 계약 규모는 2억 3천만 달러였습니다. 순차 인도 예정이라고 했어요. 추가 옵션 6대 포함이라고 적혀 있었죠. 필리핀도 협상 최종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는 상업 운항 면허 승인 절차 중이라고 했어요. 수출이 현실이 됐습니다. 저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여름 햇살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안은 어두웠어요. 9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넘긴 지 9년 만이었어요.
그 사이 한국은 모든 걸 해냈습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시스템을 개발하고 실전에서 검증하고 이제 수출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 9년 동안 뭘 했을까요? 다른 프로젝트를 했습니다. 수중 드론, 소형 잠수정, 해양 센서 개발이었죠. 나쁘지 않은 성과들이었어요. 하지만 세계를 바꾸진 못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서재를 뒤졌어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동안의 위그선 프로젝트 자료들이 들어있었죠.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날개 형상, 엔진 배치, 제어 시스템 구조 모든 게 거기 있었어요. 제 손으로 그린 선들이었습니다. 밤새워 계산한 수치들이었어요. 한국이 받아간 바로 그 설계도였습니다. 저는 도면을 손가락으로 따라갔어요. 익숙했습니다. 9년이 지났지만 모든 선이 기억났어요. 기술은 같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과 한국이 완성한 것, 기본 설계는 동일했어요. 엔진 출력, 날개 각도, 선체 구조 핵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달랐어요. 우리는 실패했고 한국은 성공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시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거였어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었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나 현 여건상 실전화 불가. 추가 연구 개발 필요. 한 줄이었습니다. 그 한 줄이 3년간의 노력을 끝냈어요. 그리고 9년 후 한국의 성공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현 여건상 불가. 여건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의지가 문제였을까요?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여건은 핑계였어요. 예산이 부족하다, 시간이 없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진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파고 1.8m에서 실패했을 때 두려웠습니다. 보리스가 비명 지르던 무전이 무서웠어요. 다시 시도하면 더 큰 사고가 날 것 같았죠. 그래서 멈췄습니다. 여건을 탓하며 합리화했어요. 어쩔 수 없다고 현명한 판단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도 똑같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17번 시도에서 16번 실패했다고 했죠. 우리보다 더 많이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계속했습니다. 차이는 거기 있었어요. 넘어졌을 때 일어서느냐, 그냥 누워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첫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가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흥분했었어요. 세계를 바꿀 기술이라고 믿었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언제 사라졌을까요? 첫 실패 후였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였을까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믿음이 의심으로 바뀌었고 의심이 포기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실패 속에서도요. 그게 차이였어요. 다음 날 연구소에서 이반 세르게예비치를 만났습니다. 그도 수출 뉴스를 봤더군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마셨어요. 한참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네, 후회된다고요. 이반 세르게예비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덧붙였어요.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다고요. 이미 지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고, 한국이 옳았다고, 기술이 아니라 태도가 성패를 갈랐다고요. 7월에 필리핀 계약 뉴스도 들려왔습니다. 3대 도입, 1억 7천만 달러였어요. 8월엔 그리스 상업 운항허가 소식이 왔습니다. 한국은 계속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매번 뉴스를 보며 설계도를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만든 그 도면을요. 기술은 같았어요. 정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랐던 건 끝까지 붙잡은 태도였습니다. 9월 어느 날 국제학회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해양기술 심포지엄이었어요. 위그선 세션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지 않기로 했어요.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한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빛나는 걸 직접 보는 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았어요. 대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학회 후 나온 자료들을요. 한국 발표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위그선 기술의 미래와 글로벌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미래라는 단어가 아팠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를 만들 수 있었어요. 기술도 있었고, 시간도 있었고, 기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미래를 가져갔어요. 10월 말, 드미트리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독일 조선소가 위그선 연구를 재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기술을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답니다. 아이러니였어요. 우리가 시작했던 기술을 한국이 완성했고 이제 유럽이 배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어요.
역사에 만약은 없다고 하죠. 하지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우리가 1년만 더 버텼다면, 만약 다른 접근을 시도했다면, 만약 한국처럼 실패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대답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고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포기한 미래를 가져갔습니다. 같은 설계도, 같은 도전, 같은 실패를 마주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술의 성패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붙잡을 각오를 가진 쪽이 이겼어요. 저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기술적으로 실패한 게 아니었어요. 태도에서 졌습니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 20세기가 끝난다. 그리고 위그선 이야기도 끝났다. 우리에게는요. 하지만 한국에겐 이제 시작이다. 우리가 버린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 도서국가들의 교통이 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있다. 그 중심에 우리 설계도가 있다. 우리 손으로 그린, 우리가 포기한, 한국이 완성한 그 기술이. 저는 펜을 놓았어요.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새해가 곧 시작될 거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요. 그리고 고맙다고. 한국에게요. 우리가 놓친 미래를 현실로 만들어줘서요. 기술은 국경이 없다고들 하죠. 맞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시작한 기술이 한국에서 꽃피웠고 이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뿐 기술은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위안이 됐습니다. 조금은요.